자, 그러면 이제 피아제입니다. 이 피아제는 정말 중요한 이론이 피아제입니다. 피아제의 이론이 왜 중요하냐? 피아제는 피아제 이론, 인지발달 이론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발달 단계. 이 발달 단계에 의해서 또 이제 요 이론 학자들이 끝나면 새내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영향들이 나타나요. 이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요 피아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피아제의 이제 인지발달 이론을 보게 되면, 자, 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반응의 틀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보는 동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어린 시절에 강아지를 봅니다. 강아지를 보고 딱 강아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강아지를 보고 오, 강아지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에 이게 강아지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강아지 그림 있죠. 요게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한 사물을 보게 되면 사진처럼 찍어요. 사진처럼 찰칵 찍어갖고 뇌에 기억을 합니다. 아, 이게 강아지야. 이게 고양이야 라고 보죠. 자, 그런데 우리 고양이과 동물을 볼까요? 고양이과 동물을 보면은 고양이랑 우리 애기가 그 얘기했어요. 고양이를 이제 멍멍이 강아지랑 고양이를 아는데 TV에서 삭을 봅니다. 삭. 삭이라는 고양이과 동물이잖아요. 고양이다 고양이. 치타를 보고도 고양이다 고양이. 되게 큰 고양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에게는 도식이라는 것이 하나 정해져 있고 그 도식을 가지고 모든 사물들을 이해해 버립니다. 비슷한 것들이 그냥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이 이 도식이에요. 그러면 이 도식이 딱 사람이 만들어지면은 요걸 갖고 사물을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 그래서 이제 적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감각에 주어진 환경의 정보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해서 자신만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이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겠죠. 처음 학교 왔을 때 어땠어요? 나는 2011년에 학교 왔습니다. 2011년에 호원대학교 나갔어요. 2011년도. 그래서 아마 나도 학교에 나간 지 오래돼서 학교 변한 거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원래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그 동에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근데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처럼 처음 가면은 어때요? 낯서니까 뭐 할 거예요? 무엇이 있고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하고 가는 길은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환경의 정보들 수집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취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노력하고 그걸 조절하는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이 적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거 우리 인생에 적응했어. 우리 이거 적응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요 적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아까 도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식이 있어서 이 틀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라는 것을 봤어요. 이제 강아지라고 해도 봐봐야 별거 없습니다. 다리가 4개 달렸고 꼬리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면은 다녀. 이제 이게 강아지예요. 근데 강아지를 처음 봤던 아이가 고양이를 봅니다. 고양이를 보면 뭐라고 부를까요? 저것도 강아지인 거예요. 강아지다, 강아지. 멍멍이다, 멍멍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이거는 멍멍이가 아니라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멍멍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생기고 뭐 발톱도 있고 이거 좀 다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도식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도식이 하나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라는 도식과 고양이라는 도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처음에 강아지라는 도식만 있었을 때는 기존의 강아지라는 도식을 가지고 고양이를 여기다 대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되구나. 그러면 이 틀을 다시 만드는 거죠. 고양이라는 도식을 다시 만드는 것을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도식으로 새로운 개념이 이해되지 않을 때 강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양이라는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고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식을 변형을 시켜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강아지, 고양이. 고양이는 꼬리가 올라갔어요. 뭐 꼬랑이가 올라간 이런 도식을 하나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도식으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을 변형해서 그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을 조절이라고 얘기하고요. 동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틀이 있죠. 이 틀에 새로운 것을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조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처음에 강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강아지라는 도식이 있으면 우리 강아지랑 개는 똑같죠. 크면은 개고 작으면 강아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저게 강아지야. 근데 저게 크면 개가 돼. 이러면 새로운 도식들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동화라고 얘기합니다. 동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동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틀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화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을 변형시키는 것을 조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절과 동화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그 틀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틀이 이제 도식이라는 틀이 있어서 도식을 하지만 성인이 되면은 웬만한 도식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동화시키는 거죠. 동화. 아, 그렇구나. 저렇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무조건 모르는 것이라고 새로운 것이다라고 해서 조절을 해서 새로운 도식을 계속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형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화와 조절을 균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새롭게 계속 만들어나기보다는 자, 우리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과 삭이 있고 뭐 여우가 있고 뭐 호랑이가 있고 뭐 사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은 거라고 묶어서 개념을 만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그런 도식들을 만들어내진 않고 방금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한 것들이 이제 합쳐서 만들면서 동화와 조절을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평형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4단계로 이루어져요. 감전구형입니다. 감전구형에서 4단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에서 감전구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 이제 프로이드는 뭐였어요? 구황남장생. 그리고 이제 에릭슨은 8단계였죠. 신자, 뭐, 앞에 글자만 되면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신불, 자수, 주제, 근열, 자정체감이 잔존, 혼란 뭐 이렇게 나가게 돼요. 신불이 주제, 근, 뭔지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처럼 8단계로 이루어진 것처럼 피아제도 이렇게 내다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 감전구형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감각 운동기가 언제냐? 우리 영아기 시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영아기 시기. 그래서 보통 2세까지 보는 것이 이 감각 운동이에요. 즉 뭐냐면 감각이에요. 감각.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감각 운동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기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뭐가 없어요. 거기에 따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다 이런 개념들이 하나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계속 틀을 만드는 시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감각 운동기도 6단계로 이제 구분되긴 해요. 1차 순환기, 2차 순환기 뭐 이제 바뀌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순환 반응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는 것, 순환. 인간의 행동들이 순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순환 반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순환을 하냐라고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순환하는 거.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 태어나서 그 시기가 뭐냐면 우리 프로이드가 구강기라고 했죠. 구강기. 자, 구강기라고 한 게 시기가 뭐냐? 뭐든지 잡으면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는 거죠. 모두 다 입으로 가기 때문에 구강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 시키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각 운동이 계속 반복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잡으면 입으로 갖고 가고 무어 갖고 무어 갖고 입으로 갖고 가고 이게 이러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1차 순환반기, 2차 순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차 순환기가 보통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까지는 뭘 하냐라고 하면은 그 자기 신체에 초점이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 인간이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들이 뭘 하냐면 자기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다리를 움직이고 어떻게 손을 움직이고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발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기가 1차 순환기인데 4개월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 초점이 자기 몸에 되어 있어요. 자기 몸에 관심이 되어 있고 2차 순환기가 들어가면 4개월부터 12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 자, 우리 이제 보면은 환경에 관심을 둡니다. 환경에 관심을 둬서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쓰고 있는 단계가 이 단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단계에 따라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요. 반복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반복을 해요. 그러면 어떤 걸 반복할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기가 했던 좋은 행동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했던 행동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죠. 뭐예요?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 빠는 거에 만족을 느끼니까 계속 그 아이들은 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빨아요? 공갈과학자 입으로 계속 뭘 빨으니까 그거 하지 못해요.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물려놓는 이유가 그 계속 다른 거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자기 손, 발가락 이제 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고 하니까 이제 공갈경색도 올려주는 것처럼 자기가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의미가 순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언가를 하는데 이게 학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반사활동이에요. 반사활동. 그냥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6개월 정도 되면 뭐 이거는 영아기식에서 이제 배울게요. 자, 그렇게 되고 대상 연속성인데 이 대상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대상이 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이 감각 운동입니다. 언제냐? 24개월 정도 되면은 이 대상 연속성을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런 거요. 우리 애기도 마찬가지지만 한 돌 지나고 나서 내가 수업하러 이제 나가게 되면 엉엉 울어요. 아빠 나간다고 막 울고 막 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애기 9살인데 내가 어디 나간다고 울까요? 안 울어요. 왜 안 우냐? 아빠 안 울어도 좀 지나면 와. 오늘 저녁에 들어오든지 내일 들어오든지 아무튼 나 자고 일어나면 아빠 와 있어. 라고 보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때 엄마랑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 울잖아요. 그런 우는 이유들이 대상 연속성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떨어지는 것을 좀 무서워하는 거죠. 주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그 이유가 대성 영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상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대상 연속성이 확립이 되는 시기가 이 감각 운동기입니다. 자, 전조잡기가 있어요. 이 전조잡기가 유치원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아기 시기, 유아기 시기에서 보통 한 7세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 첫 번째, 타율적 도덕성이 생겨요. 자, 도덕성을 이야기했던 학자는 2명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피아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홀버그란 학자예요.
자, 이 두 학자만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콜버그는 도덕성을 순서대로 딱 이야기했지만 이 피아제는 도덕성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뭐예요? 빨간불엔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율적 도덕성이에요. 스스로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규칙을 지키게 되는 것이 타율적 도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무랄론이 있습니다. 무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야.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건데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인형 있죠. 인형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형이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 리가 없죠. 생명이 없는데 신경이 없는데 이건 성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조잡기 시기 이게 유아기 유치원 다니는 이런 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은요. 이 인형도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랄론이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랄론이에요. 자, 두 번째, 중심화가 있습니다. 중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 들으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차를 마시면서 뭐 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인들은. 자, 그런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상황 그리고 다른 것들 다 무시해버리는 시기가 중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중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예요? 아이를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요. 불러도 아이가 듣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공론적 사고가 있어요. 인공론적. 자, 인공이 뭐예요? 만든 거죠.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위성을 만든 거다. 그래서 인공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건데 인공론적 사고는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내가 필요하니까. 모든 사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인공론적 사고입니다. 자, 사람의 필요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인공론적 사고입니다. 인공론적 사고. 필요에 의해 만들었다. 자, 두 번째. 목적론적 사고입니다. 이 목적론적 사고라는 것은 목적을 부여하는 거야. 야, 너가 있는 이유를 목적. 자동차는 나 타라고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적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왜 만들죠? 자동차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인공론적 사고고요. 목적론적 사고는 모든 사물에게 목적을 부여하는 네가 있는 목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달은 왜 있는 거야? 밤에 나 껌껌한데 환하게 비춰주라고 있는 거야. 태양은 나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목적들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론적 사고다. 인공론적 사고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인공론적 사고. 목적론적 사고는 모든 사물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목적론적 사고입니다. 자, 자아중심성이 있어요. 자아중심성하고 중심화하고 인공론적 사고랑 목적론적 사고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고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했던 것이 중심화예요. 하나만 집중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아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자아중심성이에요. 즉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은 다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 2명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인형을 갖고 놉니다. 그럼 얘가 와서 이 인형 뺏어버려요. 그리고 얘 울고 싸우고요. 근데 얘가 당황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내가 저 인형을 갖고 놀아도 친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가 갖고 노는 거나 내가 갖고 노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뭐야? 왜 제가 화를 내고 울고 떼쓰고 막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아중심성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자아중심성입니다. 자, 피가역성이 있습니다. 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역성이에요. 되돌아가는 것이 가역성인데 피가역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가역성입니다. 자, 한쪽만 생각하는 것이 비가역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얘가 형이에요. 얘가 동생이고 물어봅니다. 동생에게 너 형이 있어? 라고 하면은 우리 형이 있어요. A가 형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B가 자, 그럼 B에게 물습니다. 야, B야. A형은 동생이 있어? 라고 하면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나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비가역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 전조잡기에는 이런 행위들을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요. 자, 이제 아동기식입니다. 아동기식이라 구체적 조작이에요. 구체적 조작을 하는 시기가 아동기입니다. 자, 보존의 능력을 획득하여 비논리적인 사고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게 이 구체적 조작입니다. 보존 개념을 갖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전조작에서는 비가역성으로 보존 개념을 못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구체적 조작에서는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 개념은 동일성, 가역성 등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게요. 컵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컵에 물을 이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 물의 양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물에 더하고 빼지 않으면 같다. 본래 양이 같다라고 하는 게 동일성.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없네요. 보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상성은 뭐냐면 자, 여기 물에서 물의 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여기는 높이가 높았는데 여기는 높이가 낮아. 이 유아기 시기, 전조잡기 시기 물어보면 어떤 게 물이 많을까요? 요게 물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물이 양이 같다라고 생각하죠. 왜요? 높이가 줄어든 만큼 넓이가 넓어졌으니까 이거는 양이 같아. 그게 바로 보상성입니다. 높이가 줄어들면 넓이가 넓어지는 이것이 바로 보상성이다. 한 것이 줄어들면 한 것이 늘어나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상성입니다. 자, 가역성이 있는데 자, 다시 이 물을 여기 컵에다 붓습니다. 그럼 어때요? 똑같이 갈 수 있죠. 자, 물체의 변화된 과정으로 되돌아간다면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역성이에요. 자, 전조잡기의 가역성을 못 느꼈잖아요. 비가역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가역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이 보존 개념이다라고 해요. 보존 개념에는 보상성, 동일성, 가역성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서열화가 있어요. 서열화. 이거 뭐예요? 서열이라고 하는 건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능력이 서열하다. 그래서 아동기가 되면 됩니다. 자, 큰 순서를 작은 순서를 크기에 맞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 탈중심화. 아까 우리 중심화가 있었죠? 중심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이제 보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중심화인데 이때는 어떠냐?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면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동기만 되면 우리 애기도 이제 공부 잘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척 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처럼 계속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 탈중심화는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면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유목화가 있어요. 유목화 또는 분류화라고 하는 게 유목이 뭐예요? 비슷한 것. 비슷한 것끼리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비슷한 것은 유목화. 크기는 서열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것은 유목하다. 서열은 크기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유아기 시기 전조잡기에서는 타율적 도덕성이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덕을 지켰던 타율적 도덕성이 나타났다면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이 자율적 도덕성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자율적 도덕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거냐 나쁜지 이거보다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요거에 따라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접시를 갖고 접시를 깹니다. 그러면 접시를 깨서 이제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언제? 전 조작기에서는. 전 조작기에서는 그 접시를 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접시를 깨면 안 되는데 접시를 깼구나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율적 도덕성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접시를 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접시를 엄마가 설거지하기 쉽게끔 내가 갖다 드리려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나쁜지 좋은지 이것보다는 행동의 의도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자율적 도덕성이다.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자, 이 시기에는 가설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설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거예요. 야,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가설이죠. 내가 이제 이것이다라고 이제 모르지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 설정이 가능하고 미래 사건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형식적 조작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 설정이 가능하면 조합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조합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하는 것이 조합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어린 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전조작기 시기에는 아니면 구체적 조작기 시기에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많은 거예요. 한 가지 그 A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1이라는 방법은 안 됐어요. 근데 형식적 조작기는 1도 해보고 2도 해보고 3도 해보고 4도 해보고 5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형식적 조작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기에 나타나는 게 조합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조합적 사고다. 자, 가설 연역 추리, 추상적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뭐 이제 가설이 가능한 거죠. 뭐예요? 이 가설 연역 추리라고 얘기하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설 설정해가지고 그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원리를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능력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되고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가설 연역 추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추상적 사고가 있습니다. 추상적 개념이죠. 추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딱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위해서 딱 정해진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추상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기까지 해서 이 감전구형에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자 피아제입니다. 인지발달 이론의 전조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전이네요. 그러니까 유아기 시기에 나타나는 거네요. 자,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 자, 우리 자율적 이 시기에 도덕성이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율적 도덕성인가요? 아니죠. 이 자율적 도덕성 시기에 나타나지 않죠. 언제 나타나요? 이 전조작기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 시기에 나타나죠. 감전구,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납니다. 전조작기에는 타율적이죠. 타율적 도덕성이 나타납니다. 자, 2번.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렇죠.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해요. 이 시기에는 보존을 하지 못하고 그 가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못하죠. 그래서 이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하지 못합니다. 자, 꿈이 현실로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 그렇죠. 이 시기에 이 전조작기 시기에는 산타 할아버지 있다고 믿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믿고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라 이런 것들을 믿게 됩니다. 자, 상징적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그렇죠. 그냥 예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사고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조작기에는 아니요, 감각 운동기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데 전 조작기에는 상상해서 뭐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시기입니다. 자, 자신과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자아중심성이죠. 자아중심성. 그래서 자아중심성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해서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옳지 않은 거 1번이네요. 자율적 도덕성은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전 조작기 시기에는 타율적 도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번 피아제 인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아제 인지발달은 동화기제와 조절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동화와 조절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자, 인지발달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된다. 그렇죠. 감전구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감전구, 추상적 사고. 자, 우리 추상적 사고는 뭐예요? 그 가설, 그죠? 가설 연역이 필요할 수 있다. 가설 연역을 할 수 있는 단계죠. 추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상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추상적 사고인데 이 시기에는 감정구형, 형식적 조작이죠. 형식적 조작기 시기에 일어난다.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라기는 가설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 구체적 조작기가 아닌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인간 발달은 개인의 환경의 상호작용에 이루어지는 적응 관점이다. 자, 인간 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그렇죠. 상호작용을 하죠. 인간이 뭐 혼자 뭐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을 의미합니다. 적응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인간 발달이다. 상위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 기초로 하여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감각 운동기 이 시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저거 이야기할까요? 우리 자아중심성을 그냥 이야기할게요. 전 조작기에 자아중심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하위 단계를 기초해서 어때요? 그 위에 이제 상위 단계에 들어가면서 하위 단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성이 없었는데 이제 자아중심성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사실들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중심화가 돼가지고 그 자아중심성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단계에 어떤 것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발판 삼아 상위 단계에 가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상위 단계는 이전 하위 단계의 기초로 돼서 형성이 되고요. 하위 단계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율적 도덕성을 했던 전조작기의 구체적 조작기에 갔더니 뭐 할 수 있어요? 자율적 도덕성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추론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자, 이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이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설 연역입니다. 가설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을 설정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다. 이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2번. 인지 능력의 발달은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며 발달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자, 일단 발달 단계 순위 변하지 않고 인지 능력은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성취돼요. 즉, 우리 감각운동기에 나타났던 것들, 전조작기에 나타나는 것들,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죠. 단계적으로 성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인간은 무의식에 초점을 둔다. 자, 무의식에 초점을 두나요? 아니죠. 무의식에 초점을 뒀던 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초점을 둡니다. 자, 도덕 발달 단계를 1에서 6단계로 제시했다. 아니죠. 뭐였어요? 우리 도덕을 두 가지로 해요.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으로 이야기하죠.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으로 이야기하지 6단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6단계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홀버그입니다. 자, 보존 개념은 전조작기에 획득한다. 자, 아니죠. 보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였어요? 보상성이라든지 동일성이라든지 가역성이라든지. 근데 우리 전조작기에 뭐가 나타요? 비가역성 나오잖아요. 비가역성 나오죠. 이 전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 시기에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